끝으로 산업은행의 조진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산업은행 노동조합의 조진호 부위원장입니다. 앞에서 의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제일 젊은 직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젊은 공기업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사례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년도에 산업은행에 입행을 했는데요. 아마 그때는 공무원도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공무원과 또 공공기 부문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 그게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쌍둥이거든요. 저희 쌍둥이 형이 SK 하이닉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가족분들 계속 뵙는데 처음에 신입 때 같이 입사했을 때는 다들 막 저희가 산업은행 갔다 그러면 잘 갔네 라고 하고 저희 형 하이닉스 갔다 그러면 공부 잘했는데 왜 삼성 못 가고 하이닉스 갔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얼마 전에 설 때 가족분들을 뵀는데 산업은행이 싹 사라지고 하이닉스 좋은 회사 다니잖아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산업은행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까 저한테는 오셔서 너네 부산 언제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은행 직원분들 대부분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산업은행 직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고요. 저 이번에 하이닉스 다들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과급이 1500%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근데 직원들은 2000% 이상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희 형이 저한테 와서 자기네 털보 위원장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와서 좀 가르쳐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우리 산업은행은 임금 협상을 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는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노동조합은 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냥 산업은행 직원들은 관성으로 일하는 그 상황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저희 형을 임금으로 이겨볼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최상목 지금 대행은 최근에 언론 발표에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첨단 산업 자금을 조성해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업은행에게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하라고 푸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급여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산업은행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많은 위원장님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이직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30명 정도가 1년에 퇴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100명이 넘게 퇴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신입회원 들어올 때 1년에 60명을 채용했거든요. 사실 순유입보다 순유출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현업에 계신 팀장님들을 만나보면 본점의 팀장님 밑에 차장 1명에 행원이 3명씩 붙어 있어요. 근데 저희 본점 부서는 대부분 대기업을 상대를 하는데 그런 마케팅을 갈 때 마케팅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산업은행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적어도 저희는 시장 수준으로는 임금을 맞춰야 직원들 이탈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익이 2조 이상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드는 생각은 한국은행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보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동조합 오기 전에 저희 산업은행의 자회사를 관리하는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산업은행 자회사들 임금 관련된 이슈를 직면을 했습니다. 그때 자회사들이 저희에게 얘기한 것도 똑같았어요. 산업은행 공기업이라서 정부 규제 받지만 자회사는 민간기업 아니냐. 그럼 민간의 수준으로 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임금을 올려주는 방안으로 초안 보고서를 올렸는데 당연히 저희 윗선에서 잘립니다. 뭔 소리야 산업은행보다 많이 받아 안 되지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기재부도 사무관들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으로 올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도 아마 그 위에 국장 보고 올라가면서 다 잘릴 겁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저희가 공공부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과 함께 연대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준석 의원님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에게도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피부에 와닿는 정말 말씀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Q&A를 할 건데, Q&A 전에 혹시 우리 한국은행 그 직원들, 조합원들께서는 점심시간이 다 끝나서 돌아가셔야 되면은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 우리 김준혁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질문의 포화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로 질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이제 발표자분들 모두가 여기 참가자 모두가 총액 인건비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같이 생각해야 될 거는 총액 인건비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그럼 보수를 잡을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기관들도 같이 국내 기관들과도 근무를 하지만 여러 뭐 BIS나 IMF나 국제 기구들과도 교류를 합니다. 국내 기관들, 뭐 투자은행이나 IB나 뭐 증권회사, 또 회계법인, 뭐 이런 법인들과의 임금 격차도 상당하고 국제기구와의 임금 격차도 상당해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도 다른 여러 공무원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퇴직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의 그 연동제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인재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유출과 유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회사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안정되는 수준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아까 하이닉스도 얘기 나왔지만은 거기는 이번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만 비교해 보면은 PPP 기준,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나오는 지점 정도를 지금 임금 수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양상아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이직했을 때 다른 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지점의 기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아주 회사별로 조금씩은 기준이 다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할지는 민감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인재 유출과 유입의 균형점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조금은 민간보다 적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인식도 있겠지만은 그걸 딱 감안하면은 유출과 유입의 가능성이 산정이 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우리 하는 출입 기자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의 내용은 전적으로 이번 세미나 관련된 내용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우리 그 조합 간부 위원장님들께서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예, 김선우 위원장님. 예, 전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 위원장 김선우라고 합니다. 저희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의 전업보증사입니다. 근데 정부 지분이 94%라 사실상 국가 소유인데요. 저희들은 전업보증사로서 독일의 율러 허미스, 아스트라디우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코파스에 이어서 단일 금융기관으로는 전 세계 4위의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5년 전에는 프랑스의 코파스를 꺾어서 글로벌 탑3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축하할 일이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공무원 보수체계에 갇혀서 그 이후로 연 1%대 급여 인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충파까지 저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년 전에 다시 프랑스 코파스로 3위를 다시 넘겨줘 버렸고요. 경쟁력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저희 노동조합 부위원장 출신이었던 뉴욕 사무소장까지 하셨던 분도 얼마 전 코파스 국내 법인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런 그 공공부문 처우 정상화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의 어떤 급여 부분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크게 봐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과 연관해서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직하셨다는 분 상당히 역량이 있으신 분으로 보이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이직하는 거는 정확하게 보수 체계랑 연동이 되어 있을 거다. 전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수 체계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CEO 컴펜세이션 레이쇼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건데요. 저는 적어도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을 확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S&P 500기업 정도로 236대 1 이런 정도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직밖에 없다고 하면 내가 내 합당한 능력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이직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그거는 유출을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총액 인건비 제도 자체가 그런 것들 다 제약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저는 예외 규정들을 많이 둬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한 경영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단순히 경영을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글쎄요.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기관과 기업 간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전 자유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랬을 때 개별 기관이 어떻게 그러면 자신들만의 체계를 구축할 거냐는 굉장히 점진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풀어놓고 알아서 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씩 들어보면서 뭐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합의를 이뤄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공섹터의 개별 단위의 수를 봤을 때 꽤 오래 걸리는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자유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연합인포맥스의 이규선 기자라고 합니다. 그 공공과 민간의 인재 유입과 유출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공공의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공의 고용 유연성을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경영 실적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사실상 사람을 내쳐야 될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구조조정에 따른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당연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지금은 성과와 관계없이 본인의 본인의 역량에 비해 가지고 낮은 임금을 받아 가지고 유연성이 아니라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저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결 과제는 지금 이 공공 영역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경영 실적이나 아니면은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구조조정에 준하는 사태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저는 그건 또 지금 여기 노동자분들이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환란 수준의 어떤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공공섹터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런 논의를 주저할 그런 상황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적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금의 현실적인 위협에 비해 가지고는 우선순위가 낮다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보수 체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뭐 유연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협의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노동자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열어놓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좀 특별한 상황인 게 오히려 상단 캡 때문에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다른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건설 공유조합의 위원장 이전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총액 인건비에 적용받지 않는 그냥 감독기관의 산하기관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저희 민간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수석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노동조합이 있지만은 노동상권 중에 단체 교섭권이 없는 게 공무원, 공공기관 단체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공무원법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있지만은 또 반면에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금 강행 규정이죠. 그 위원들도 구성도 좋고요. 근데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원은 공고사항일 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위원들도 되게 역량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법을 개선하자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항상 야권에서 논의해왔던 지점이고, 저는 그게 강행 규정이 아니면은 애초에 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저는 당연히 강행 규정으로 가야 되고, 가게 되면은 그 위원회의 위상과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뭐 인적 자원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그런 것은 강행 규정에 가깝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예금보험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한윤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들이 아마 급여와 총인건비 관련된 내용이었을 텐데,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금 아까 이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경영평가이고요. 그 인건비, 정원, 승진을 몇 명 할 것조차도 기재부에서 정해버리는 그 경영평가가 가장 큰데, 그 경영평가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공기관은 마치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전혀 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들, 또 경영평가의 내부에서는 뭐 기관의 뭐 동학의 온도 조절까지도 마치 그것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근무를 한다면 방만하다는 식의 인식, 마치 국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뭐 온누리 상품권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조차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어떤 국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나, 그것의 수단을 마치 공공기관을 자신의 수족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좀 많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까 여러 부분을 이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이런 다양한 규제가 지금 너무 엮여 있어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반영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일정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두고 기업을 두는 거지만은, 저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기업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냉난방 규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황당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근무 여건에 있어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게 사업의 영역에서 그런 어떤 의무나 아니면은 또 사업 영역까지 지정해 주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뭐 방금 전에도 K시오나 아니면 또 KDB 얘기 나왔지만, 사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에 예를 들어 참여해야 되는지와 사실상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해야 되는지까지도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리스크나 아니면은 그와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번 정부에서 방산 수출을 늘린다 그랬을 때 뭐 K시오 따라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 그에 따른 리스크까지 지게 만들면서 나중에 입은 씻을 거거든요. 그 성과가 안 좋았을 때는. 뭐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굉장히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KDB 같은 경우에 뭐 자회사에 대한 처우까지도 사실상 이 체인처럼 연동돼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기업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 자율성이 더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있는 건 좋지만,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자율성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목적만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뭐 자잘한 정책 수단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순간 사실 본질적인 목표에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런 것들은 간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간소화하는 것 이상으로 해서 경영평가가 무의미한 어떤 업역을 갖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금 결정권이 없는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있어서 사실 본인이 매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저는 반헌법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반시장적이고 애초에 반기업적인 그런 그 상황에 놓인 곳들이 많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오늘 세미나의 결국 결론은 이건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라. 저희는 이제 노동자고 정부하고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정 교섭권을 보장하라 이고, 두 번째로
우리 경평을 통한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중단하라. 자율성을 인정하고 각 기관의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라.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금융공공부문의 여러 노동자들께서 함께 연대하여서 함께 투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